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만 71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903명, 완치 8만 5,798명으로 집계되어 4.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로암 병원과 한국인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치료 편의를 위한 의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로암 병원은 대기업 리포그룹의 소속으로 현재 36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협력 양해각서가 동포 여러분의 응급 상황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교민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실로암 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는 250만 루피아, 신속 검사는 25만 루피아 수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실로암 병원에서 제공하는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지정 실로암 병원 두 곳에 입원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대체 병원 정보 제공 및 이송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스마요란 선수촌 응급병원 등 시설이 낙후된 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상황을 우려해왔기 때문에 한인회와 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현지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실로암 병원과 MOU 체결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방호복을 공동 생산하겠다고 나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수요보다 많은 수의 생산과 해외 수입이 되어 방호복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품 인수와 정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한인 봉제업체들에게 발주한 방호복을 6월부터 인수를 미루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 장당 9만 원에 거래되던 방호복이 1만 원 안팎까지 떨어지자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가격 조정을 이유로 인수를 중단한 것입니다.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한인 업체에 쌓여있는 방호복만 다 합쳐도 1천만 장은 된다며 보건부의 빠른 예산 집행을 호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중고등학생의 대면 수업을 저위험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43%에 해당하는 약 250개 지역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교육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습을 보조할 수 없는 보호자도 많아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자택에서는 집중하여 학습이 어려우며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을 시작하려면 지방정부와 학교장의 허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자택학습을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사연합회는 정부의 대면 교육 허가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집단 감염 장소가 학교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며 대면 교육의 허가보다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작된 시노백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시험은 조코위 대통령까지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투약할 때까지 코로나19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 3상 임상을 거쳐 내년 1월에는 백신 생산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메라푸티의 경우 내년 중반에 완성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 관계라면서 인도네시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국 기업 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업인들의 입국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지난달부터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정치과 참사관이 참석했고 우리나라 공보수석비서관 외교특임 대사,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인도네시아에 해외 통상 사무소를 설치해 신남방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0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 해외 통상 사무소를 설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무역 활동을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교류 중단과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 어려움 속에서 충남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자 한다며 신남방 시장 진출 관문이자
교두보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첫 단계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월루프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한 뒤 운영성과와 코로나19 종식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후 정식으로 사무소 설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양 지사는 지난해 설치한 인도와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와 함께 신남 방정책의 관문인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는 충남의 경제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와 기업 활력을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순수기술로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MBI는 전기 오토바이 MBI 기어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년 1월쯤 출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선보일 제품 모델은 최신 기종인 MBI-S, VX 3종이며 이들 전기 오토바이 모델은 기본 사양은 동일하며 모델명과 스타일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MBI 해외 사업 책임자는 자사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은 세계 각국에서 가능하다면서 현재 생산 기지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국 등 3개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I 측은 전기 오토바이 완제품을 인도네시아 현지로 직수출할 경우 수입 관세율이 약 40%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와 제품 판매 방식을 협의 중이며 생산 효율성과 세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에서 전기 오토바이의 모터를 조립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I 관계자는 자사의 전기 오토바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사양 전기 오토바이와는 차원이 다른 가성비 높은 기술력의 집합체로 파워, 가속도, 배터리 효율, 주행거리 등에서 월등한 수준을 자랑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마트라섬 북부의 시나붕 화산이 10일 오전 10시 16분에 또 분화하였습니다. 시나붕 화산의 최근 분화는 8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사흘 만에 또 분화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는 시나붕 화산이 분화해 화산재가 산 정상에서 5km까지 치솟았다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은 분화구 입구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지 말고 용암이 흐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분출된 화산재는 분화구에서 20km 떨어진 4개 이상의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재난당국은 화산재에 의한 인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집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탱크 등에 화산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청소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해발 2460m의 시나붕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 개 활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당국은 작년 5월 시나붕 화산의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 뒤 그대로 유지 중이며 3단계 경보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나붕 화산 정상 반경 최대 5k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에 사는 농민 170명이 국영기업과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려고 수도 자카르타까지 1812km를 행진했습니다. 해당 농민들은 6월 25일 출발, 꼬박 45일 동안 걸어서 지난 8일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도보 행진에 참여한 농민 가운데 45명은 여성이며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이들은 1945년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가 끝난 뒤 1950년대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으나 2017년부터 국영기업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거명령을 내려 수년째 토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은 해당 2개의 마을 총 1704헥타르의 소유권을 확보해 수천 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국영기업의 집과 농지를 빼앗긴 뒤 축사에 살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기에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자카르타까지 걸어오기로 결정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농업인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해당 토지 분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조코위 정부의 농지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과 국영기업 간의 수백 건의 토지 분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상황에도 토지 분쟁이 계속되고 많은 농부가 퇴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토바 호수에서 15kg짜리 거대 금붕어가 잡혔습니다. 지난 8일 북수마트라 섬에 거주하는 줄리아스는 친구들과 함께 토바 호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15kg짜리 금붕어를 낚았습니다. 그는 거대 금붕어를 잡아 올리는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고 해당 소식은 인도네시아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2018년에도 거대 금붕어가 잡힌 후 1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가 일어났었다며 미신일지 모르지만 금붕어를 잡아서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냐며 호수에 다시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토바 호수는 75,000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동남아 최대 호수인데 넓이가 1300제곱킬로미터, 수심이 최대 529m로 직접 호수를 보면 흑사바다처럼 보입니다. 유네스코가 올해 7월 2일 토바 호수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선포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후 인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